2부입니다. 대입전형의 2023 학년도 대입전형에 의해서 첫 번째 파트 종합전형입니다. 2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전형, 그 다음에 이제 논술전형, 그 다음에 정시, 그 다음에 대입정보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전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입니다. 물론 이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 평가 요소와 역량들이 좀 바뀌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대학들은 그래서 이제 서류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평가 자료는 올해 이제 바뀌게 된 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학교 소개 자료라고 하는 이제 프로파일은 이제 제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추천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남은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이 두 가지만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학교들이 또 자기소개서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받는 학교들도 꽤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은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는 어차피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적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자료는 무슨 자료가 되냐면 학교생활기록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과 생활기록부만 제출하는 대학과 그 다음에 나머지 증빙서류를 제약하는 대학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대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로 이제 미대라든지 특수한 과에 해당되는 거고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과 생활기록부만 제출하는 대학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특징은 보시면 교대 같은 경우는 이미 자소서를 많이 폐지한 부분들이 보이고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도 보시면 대부분 학교 생활기록부만 제출하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요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위에는 보시면 면접이 없는 서류 일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자소서로 하고 학생부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학생부 100으로만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이고요. 파란색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저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파란색은 이제 뭐냐면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의 대학은 뭐냐? 잘 보시면 학교가 중복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죠? 면접이 없는 서류 일괄 100% 전형. 그 다음에 하나는 단계형으로 1배수에서 뭐 3배수 내지 4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면접에 좀 자신이 없는데 서류는 강점이 있다는 친구들은 이런 전형에 지원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근데 서류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면접에 내가 강점이 있고 나의 강점을 면접을 통해서 부각하거나 알리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 면접 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자기소개서 문항인데요. 네 가지 문항에서 이제 올해부터 3개의 문항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자, 800자, 800자로 3100자, 총 5100자에서 3100자로 줄어들었고요. 어떤 학교들은 이제 자율문항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만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까지 제출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종합전형에서 대학의 사정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1번, 2번, 3번이 있을 때는 사실은 3번 문항을 가장 유심히 먼저 본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학만의 자율문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학업 계획. 여기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책 읽은 거, 그렇죠? 독서 2권, 요거 이제 뽑기도 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가 보시면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을 기술해 주세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활동 중 전공 준비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를 기술해 주세요. 그래서 주로 지원 동기하고 3년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미제출 대학교입니다. 굉장히 많죠. 빨간색은 전부 제가 교대로 표시를 했고요. 서울에도 보시면 이런 대학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도 자소서를 미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하나만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전형
입시를 치를 때는 자기소개서마저도 모두 다 폐지된다. 이제 학생부 하나만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학생부의 굉장히 그 중요함이 인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교과세 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같은 거, 그 다음에 독서활동, 그 다음에 교과세 특,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이런 것들의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교외에서 활동한 것보다는 교내에서 어떻게 활동했지, 수업에서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변화와 특징 보겠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교과세 특이 많이 중요해졌다고 얘기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대학교가 수능 체제를 적용을 해서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면접에서는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되고요. 학생의 어떤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떤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본인의 이름이라든지 지역명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없고 전부 가리죠. 면접할 때도 이제 가수원 번호를 줘서 그걸로 대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확인,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비대면 면접 등등 면접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수시 원서 쓰고 나서부터 학교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의 어떤 준비 어떤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고 본인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해졌던 거죠. 진로 선택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일례로 많이 드는 게 그런 거죠. 부모님들 공대,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가 과학 과목에서 물투하고 화투를 선택을 안 했다. 왜 안 했을까?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하게 한 걸까? 아니면 본인이 안 한 걸까? 본인이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만약에 했으면 했다고 해서 점수를 중요한 게 아니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 어떤 지적 호기심을 세웠을까?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있으면 면접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변경 사항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상 경력은 학기당 한 건씩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총 5개, 정시에 총 6개. 그 다음에 창체활동에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500자씩 쓰는데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미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체활동에서 진로활동이 700자가 들어가는데요. 물론 진로 희망에 대해서는 대학에 제공되지는 않지만 이 진로활동 700자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진로를 희망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진로 변경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교과세 특, 과목당 500자가 들어가고요. 방과후활동은 미기재된다는 거고요. 독서활동은 도서명과 저자가 기록되고요. 종합의견은 1학년하고 2학년의 종합의견만 반영되니까 500자가 들어가서 이게 아마 추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이 학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건 어떤 추천서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학생부에서 기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6가지를 뽑아왔는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제약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성적, 그 다음에 성적의 추이, 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성적이 어떻게 등락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도 또 궁금해 하시겠죠. 그 다음에 관련 교과목의 성적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합전형에서 왜 이 과목은 잘했는데 이 과목은 유독 안 했을까? 못한 걸까? 버린 걸까? 이런 것까지도 또 세심하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세 특은 뭐 성적에 비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교과에 대한 어떤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활동하고 그 다음에 발표도 열심히 하고 질문도 열심히 한다면 성적이 약간 저조해도 교과세 특은 훨씬 능가하는 교과세 특이 적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수업 때 성실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발표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요. 토론활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 질문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들이 교과서 특에 적어져서 자신의 부족한 성적을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보완한다라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단체 활동보다는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활동. 요즘 생활기록부가 대부분 이렇게 쓰시죠. 어떤 진로 적성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단체적으로 생명 안전 교육을 했다라는 내용보다는 이 학생의 어떤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활동들을 적어주는 활동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규 동아리가 470자 적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내용들을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학업 역량도 볼 수 있고요, 전공 적합성도 볼 수 있고요, 인성까지도 볼 수 있고 발전 가능성, 모든 걸 볼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원학과 관련해서 교과 이수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이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과를 이수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수업 시간에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는 계속될 겁니다. 아마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는 쭉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기관리 역량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겠습니다. 원격 수업이라든지 가정학습을 써도 그렇지만 스스로 자신을 관리해 나가는 역량이 앞으로는 대입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교과 세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수업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의 수업이 남았잖아요. 그 수업에서 나는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체에서 집단과 단체 활동이 하는 개별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다. 나만의 활동, 그렇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독서는 단순히 독서 활동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과 수업과 동아리와 진로와 연계한 독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훨씬 더 풍부한 독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활동을 통해서 교과 수업 시간에 연계해서 발표했다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책을 통해서 같이 토론 활동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독서 활동을 진행하면 훨씬 독서 활동이 풍부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면접 준비는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고요. 3학년 올라가서 하면 되겠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2학년 겨울방학 때 한번 지금까지 나온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한 번 정도는 한번 써보고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면 사교육에 영향 없이도 충분히 준비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내신도 중요하고요. 교과, 종합전형, 논술전형, 거기다가 이게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정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3학년 수업은 자습하는 교과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 문제풀이가 되거든요. 문제풀이를 주로 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 맞추는 것도 있고 정시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건 모든 전형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 반복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전국연합평가. 전국적으로 현재 나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시로 내가 어떤 대학교를 지원 가능한 건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곧 수시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요번에 11월에 보는 전국연합평가, 2학년 전국연합평가죠. 보고 3주 후에 성적이 나왔는데 내가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로 정시로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수시는 건국대학교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연합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나의 수준을 파악하면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과 함께 수시를 기준으로 삼는 잣대가 되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평가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죠.
꾸준히 탐색하자. 지원 희망대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라. 예를 들면 내가 고려대 가고 싶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은 있는 점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근육을 키우자. 쉽게 공부할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저는 좀 무식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반복하고 엉덩이 힘으로 좀 공부하는 거. 물론 많이 앉아 있다고 많은 시간을 쓴다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사실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엉덩이의 힘이 무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학사 일정을 꼼꼼히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학사 일정, 그다음에 내년 3학년 1학기 학사 일정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학교 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학교 중간 봉사활동 등에 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별 평가 요소에 따른 비율과 배점이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좀 높이 보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전공 적합성을 좀 높이 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학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평가 요소에 포인트를 좀 둬야 될 것인가도 미리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쓴 거는 이제 대입포털 어디가에 여기 보시면 대입정보센터, 대학별 입시정보,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거든요. 이거 매년 7월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공개가 됐고요. 내년 7월 되면 역시 모든 대학교가 이 평가 기준에 맞춰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한 평가를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살펴보셔서 예측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교가 맞을까? 지원은 가능할까? 어떻게 준비하면 지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제가 가져왔는데요. 대학교에서 만든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를 들면 내가 서울대 안 가기 때문에 난 서울대 안 볼 거야가 아니라 서울대를 안 가더라도 서울대 거 보시고요. 나는 서울대 갈 거지 동국대는 안 갈 거니까 안 볼 거야 보지 마시고 동국대학교들 좀 한번 살펴보셔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서류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타난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학과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은 수시로 학과들이 변경되고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렇게 전공 가이드북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제 6개 대학교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공 가이드북을 통해서 학과에 대한 검색도 해보시고요. 특히 요거는 자기소개서 3번 문항 쓸 때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학과에 대한 안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셔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 건지 그리고 동아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미리 살펴보는 참고 자료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논술입니다. 논술은 주요 내용은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완화하는 추세가 좀 많아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 논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논술 모집 인원은 매년 조금씩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53명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고사 비중이 높아졌다. 덕성여대, 성균관대, 광운대, 항공대가 논술 100%로 뽑고요. 한양대가 무려 9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경희대 인문 한의학과, 한양대 의학과, 건국 여기가 이제 논술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는 자연계열에서 과학 논술이 폐지되는 거죠.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건국대 자연계열 논술은 있습니다. 단 출제 과목에서 수학만 나오고 과학이 폐지된다는 거고요. 앞에 있는 거는 한의학과하고 의학과가 아예 논술을 폐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경희대 인문 한의학과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빨리 폐지되니까 포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약학과 6명, AI융합부 인문 4명, 자연 4명, 성균관대 의학과 5명, 가톨릭대학교 약학과 5명, 홍익대학교 세정캠퍼스 121명, 그 다음에 서경대학교 신설된 거 219명, 내년에 논술이 신설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100% 있는 학교고요. 90%, 7% 나오게 되고요. 표시를 했지만 빨간색은 올해 논술 비중이 변경된 대학입니다. 내년에 변경된 대학이죠. 그렇죠? 파란색은 일부 학과만 논술이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색의 표시가 있는 건 최저가 다 있는 거고요. 파란색은 일부 학과, 예를 들면 약학이나 의학과, 간호학과들만
그 최저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생부가 60이 들어가고 40이 뭐 서경대 좀 빼고요. 학생부 40, 학생부 30, 학생부 20, 학생부 10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합격의 요소는 논술 전형이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 논술 나오는 학교,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이제 뭐 사회 탐구에서 뭐 사회문화라든지 지리라든지 그다음에 정치법이라든지 생윤 뭐 이런데 생각해보고 읽을 거리에 나오는 어떤 도표를 분석하는 거고요. 실제로 요거는 수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하고 세종대하고 수원대 같은 경우는 교과 논술인데요. 약술 논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좀 변경됐다라고 한번 보시면 됐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보시면 뭐죠? 전년도의 어떤 논술 기출문제들을 살펴보시면 유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 논술인데요. 수리만 출제되는 겁니다. 수학만 출제되는 거죠. 그렇죠? 빨간색은 수학에서 기하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리 논술에서 기하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하를 안 배웠는데 동국대학교 논술을 선택했다가는 기하가 나올 경우에는 문제를 못 풀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은 수학에서 기하가 포함되는 대학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과학 수리 논술, 그 다음에 과학은 선택해야 되는데 요 투라가 나오는 건 투까지 범위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죠? 투가 없는 대학들은 원까지만 나오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자연계 논술은 수리가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리 논술 준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학의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변화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있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수능이 어려워졌다 하면 수능 최저를 맞추느냐 못 맞추냐가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논술 영향력이 점점 커졌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내 출제 범위가 많아서 그 논술 문제 체감 난이도는 쉬워졌지만 사실은 논술이 아무리 쉽다 그래도 쉽지는 않은 전형이죠. 그래서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사회 교과서를 적극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활용해도 좋겠고요. 배경 지식 그리기, 그래서 글을 읽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 그렇죠? 문제의 요지를 논지를 묻는 정확한 걸 이해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의 출제 범위를 좀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과학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준비는 매년 3월에 발표되는 대학별로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에 논술의 어떤 출제 범위라든지 출제 경향이라든지 출제 의도,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을 전부 사례를 알려주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논술 가이드북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도 있듯이 논술 가이드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서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의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은 거의 없는데요. 온라인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또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시험지를 학교로 보내줘서 학교에서 시험 본 다음에 그걸 대학으로 변해서 대학이 좀 채점을 해서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논술 안내 동영상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해서 준비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 6번째 보시면 준비 없는 상향 지원은 좀 금물이고요. 또 하나는 논술 시험 특성상 시험 일자가 겹치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시험 일정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부탁은 하는데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6논술을 쓰는 거는 되도록이면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논술 친구들은 6개 논술을 다 쓰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논술 쓸 때는 수능 최저 준비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시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3번째 파트입니다. 정시 전형 안내입니다. 정시는 그냥 개괄적이고 총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출제 범위가 나오고요. 올해 이제 변화된 수능으로 처음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현재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시험 범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어떤 체감을 하려면 이미 올해 3학년 친구들이 선배들이 봤던 3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좀 다운을 받아서 미리 한번 시험 문제를 경험해보고 체득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어를 보는 친구들은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보고요. 선택을 하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의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점수는 국어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법작문을 선택한 친구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나 점수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어로 나온다는 거고요. 수학도 특징이 문과이과 구분이 폐지되면서 수학 1과 수 2를 공통으로 보고 확통, 미적, 기하를 보는데 성적은 확통을 본 친구하고 미적을 본 친구하고 기하를 본 친구와 나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계속 분석을 하면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훨씬 유리하고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불리하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시면 인문계 쪽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 지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지원하는 친구들은 미적과 기하가 좀 많은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절대평가로 변경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탐구 과목도 좀 변경된 게 있죠. 작년만 해도 이제 문과를 가려는 친구들은 사회 2과목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자연계 가는 친구들은 과학 2과목을 선택해야만 됐는데 올해부터는 문과이과 구분이 폐지돼서 저희 학교도 실제로 과학 1과목과 사회 1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도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회 2과목을 보는 친구도 나오고요. 과학 2과목을 보는 친구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2외국어와 한문이 나오는데요. 제2외국어 한문은 올해부터 절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 상대평가로 했을 때 아랍어 선택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아랍어 선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자, 점수 부분은 다음 PT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하고 부모님도 오시면 총 45문제에서 공통이 34문항, 선택이 11문제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통은 76점, 선택은 24점, 수학도 공통이 74점, 선택이 26점. 자, 100점, 100점을 잡았을 때 공통 과목의 총 점수는 150점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의 과목은 50점입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도 잘해야겠지만 어떤 과목을 더 잘해야겠느냐? 그렇죠. 독서와 문학, 수원, 수투의 원점수를 높이는 것이 점수를 받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과 언어의 매체도 잘해야 되겠지만 독서와 문학, 수원, 수투의 성적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 독서와 문학하고 수원, 수투는 많은 학교들이 2학년에서 내신 과목으로 배우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내신을 탄탄히 하면서 수능 과목도 준비하는 성향으로 간다면 좀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 수학에서 어떤 과목 선택해야 돼요? 어떤 과목 선택해요? 물어보죠. 그래서 선택 과목을 더 강조하고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선택도 잘해야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통 과목의 150점을 어떻게 고득점으로 맞을 것이냐가 더 관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님들. 절대평가는 표준점수하고 백분위가 안 나오고 등급만 나오고요. 백분위하고 표준점수죠. 그래서 백분위하고 표준점수는 정시 전형 때 활용하고요. 등급은 수시 전형에서 활용합니다. 물론 일부 대학교에서 등급을 정시 전형에도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뭐죠? 원점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서 활용할 때는 원점수는 사용하지 않고요. 표준점수라든지 백분위를 활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수능을 보고 내년 12월 29일부터 내후년 1월 2일 3일 이상인데요. 요 사이에 원서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간단하죠. 실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면접이 없는 상황이라면 넣어놓고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2월 6일 날 합격자 발표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등록하면 이제 뭐가 남을까요? 수시 2월 2년, 정시 1월 2년까지 해가지고 최종으로 미등록된 게 있으면 2월 16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2월 17일까지 미등록한 충원 합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원 합격으로도 못 채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추가 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대라든지 원광대, 배제대, 모건대가 그렇게 많이 남는 인원이 바로 여기에서 인원이 많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최초 등록하고요. 여기는 이제 충원 합격 등록하고요. 충원 합격까지 다 끝나서 모자른 인원을 여기서 뽑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전형의 특징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정리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강하다. 수능 100%로 가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나다군 1회씩 지원하게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에 따라서 반영 영역수, 영역별 반영 비율, 지표 등 대학별 환산 점수가 원점수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합격 점수는 원점수가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대학교에서 수학의 반응률이 40%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원점수라도 수학을 잘한 친구가 훨씬 환산 점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수가 같아도 A라는 학생이 불합격하고 B라는 학생이 합격할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원점수가 A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라 높아서 오히려 환산 점수는 이 학생이 더 높은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별 환산 점수가 정시에는 합격 점수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100분위 1을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 1을 활용한다. 이건 뭐 지금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어쨌든 이제 탐구는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조정하는 변환 표준 점수를 대학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됐고요. 모집 인원은 정시에서 서울권이 가장 많고요. 27,941명. 가나군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다군에서는 합격한 전략보다는 가나군에 합격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하고 인천은 15,600명. 그 다음에 가나다군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수도권은 인원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대, 사범대, 의학계열에서는 면접도 실시한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지원 시 미적, 기하, 과학탐구의 필수 반영을 꼭 확인해봐라.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에서는 등급별 환산 점수인지 가감제인지 등급 이런 것들 좀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정시 인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가군이 많고 나군, 그래서 가나군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경기도 인천 지역은 가나다군이 골고루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도 가군과 나군에서 많이 선발하는 비율을 좀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수능 교과목 진행 현황입니다. 특히 이제 자연 계열인데요. 수학하고 과학에서 미적하고 기하, 그다음 과학 과목 2과목 이걸 선택한 학교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과 여기 있는 대학을 지원하려면 미적하고 기하 중에 하나, 그다음에 과탐 2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확통을 선택해가지고 여기 있는 대학에 지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 합격생의 비율인데요. 요거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정시 비율이 늘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 중에 포기하고 바로 정시 지형으로 가려는 2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저희 교하고 학생들도 수시 전형을 포기하고 2학년 학생 중에서 바로 정시 전형으로 간다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늘어난 만큼 그럼 정시에 재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곰곰이.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요. 심지어는 졸업생의 비율이 70%가 넘어가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12개 대학교를 조사한 거거든요.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대학교는 100명 중에 정시로 합격한 애가 70명이 졸업생이고 30명이 재학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시의 비율이 정시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해도 재수생들이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시 준비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수시를 준비하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더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요. 빨리 정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죠. 자, 정시 모집 인원은 증가한다. 그러나 상위권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약대가 늘어나면서 이제 반수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약대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상위권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연합은 아까 그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6월하고 11월 2번만 시험 보지만 매년 수능을 보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11월에 매일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11월 24일 날 보잖아요. 자, 근데 원래 1학년, 2학년은 4번 시험 보는데요. 경기도는 2번 봅니다. 그 중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한 시도교육청도 빠지지 않고 보는 시험이 바로 11월 시험입니다. 그래서 표본도 많고 그 다음에 범위도 많기 때문에 11월 시험이 2학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교과목은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내신과 함께 좀 정리 좀 해주자. 그 다음에 적응 훈련을 위해서는 3학년 전국연합 기출문제를 좀 미리 좀 풀어보면서 적응하자. 그 다음에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으로 고득점을 일단 올리는 전략을 짜고 선택과목 준비를 좀 잘 하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N수생들이 들어오면서 내년 수능의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자. 그렇죠? 요거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N수생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결시율이 높아지면서 내년에 수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 한번 기억을 해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2부의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5번째, 대입 설계를 위한 진로 진학 정보 활용입니다. 제가 3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로 정보 이렇게 다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학과도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학과 정보 넣고요. 여기다 간호학과 치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가 다 뜨고요. 성적까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로 스마트하게 검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적 분석은 3학년 1학기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입 상담으로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1600번에 1615 전화로 상담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전화로 상담해서 성적이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로 학교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격 조건이라든지 대입 상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물어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하나 권하는 건 요 전공 상담입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전공 상담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면 현직 이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답변을 달아주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정보 세트는 각종 자료들을 살펴보시는 거니까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진로진학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진로진학센터 포털에 들어가서 살펴보시고요. 로그인 하시면 여기 보면 경기도에도 우리도 사이버 대입 상담과 진로 상담 할 수 있고요. 방문 상담을 하는데 수원하고 의정부 2군데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단계인가 1단계로 떨어지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현재로는 사이버로 대입 상담을 좀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공지사항의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자료들인데요. 이런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진학정보 사이트입니다. 서울, 그 다음에 커리어넷, 워크넷, 요거는 이제 진학과 직업에 대한 거고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그 다음에 요거는 전문대에 대한 정보들을 알리는 사이트고요. 요거는 고교 알림이처럼 대학 알림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알림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잘 살펴보시지는 않는데요. 보통 서울, 커리어넷, 워크넷, 어디가, 프로칼리지, 여기다 플러스 경기도 진로진학 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클릭 몇 번만 하시면 큰 돈 안 들이고도 굉장히 귀하고 좋은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대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찾아서 대입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2023 대입전형 인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또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남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전형을 준비할 것인지,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질문들을 던져서 좋은 전략들을 만들어 보시고 내년에는 모두 좋은 결과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 대입전형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